자, 안녕하세요. 부탁 여러분. 자, 오늘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이제 중공사 부분 할게요. 네, 교재 41페이지입니다. 자, 거기 중공사 보면 이제 오리엔트사에서 이제 있고, 이상 역사, 이런 내용인데, 그 중에 이제 당연히 비중이 높은 게 이상 역사고요. 그 다음에 그 오리엔트 관련된 내용은 그 의외로 시험 문제 안 나왔어요. 그래서 예전에 그 그 다음에 이제 아바토와 관련돼갖고, 플랫폼하고 소유 관계자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외에 티모노 제구하고, 저 이제 뭐 중요한 건 아니고, 조금 많다. 등등, 이런 내용들이 나왔고요. 자, 그러면 관련된 이제 내용들 이제 보고 넘어가죠. 자, 그럼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는요. 자, 보통 그 우리가 그 세계 4대 문명 중에 하나가 중동지역의 모든 문학을 이제 메소포타미아로 있는데, 이 메소포타미아 이집트 문명의 차이를 교과서 정도의 수준에서 파악할 필요는 있어요. 자, 이제 한번 좀 볼게요. 제가 이제 그 교과서에 있는 내용들을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자, 메소포타미아는 이집트는 셈족하고 햄족 계통이에요. 예, 뭐 그렇게 뭐 중요한 건 아니고 요거는요. 자연 환경이 중요한 건데, 자, 메소포타미아는 이제 티그리스 강하고 유프라테스 강 사이에 있는 땅이죠. 그리고 사방이 트여있기 때문에 상당히 개방적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민족 교섭이 활발해 있고, 또 이민족의 침입에 빈번했다. 그래서 지배 종족이 상당히 많이 교체가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이집트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제 나일강을 중심으로 해갖고 그 주변에 그 사방 뭐 10km 정도의 땅에 모여 살고 있기 때문에 여기 주변이 뭐냐면 사막으로 덮여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앞에는 이제 지중해고 등등하기 때문에 자연환경이 상당히 폐쇄적이에요. 상대적으로 볼 때 평화왕도 어디서 지고 있다. 이런 것들이 자연환경들이 정치에도 영향을 미치는데요. 종교나. 자, 정치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냐면, 일단은 그 메소포타미아 같은 경우에는 민족 이름이 많죠. 그러다 보니까 왕국이 많이 겹쳐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대적으로 왕권이 약해요. 물론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문제는 좀 강하지만 이집트에 비해서는 상당히 약하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메소포타미아 왕이 신이 아니에요. 신이 대의자죠. 근데 이에 반해서 이집트는 그 통일왕조가 지속되고 정치가 안정되다 보니까 국왕이 그 신이에요. 살아오죠. 그래서 이런 차이가 있었다. 그렇지만 이제 메소포타미아든 이집트든 공통점은 신권 정치고 재정일치사였다. 자, 그 다음에 종교에도 영향을 미치죠. 메소포타미아, 이집트는 둘 다 다신교예요. 근데 특징을 보면 메소포타미아는 상당히 현세적이야. 근데 이집트에 보면 내세적인 특징을 갖고 있죠. 그건 이집트의 자연환경이 이제 온화하고 주기적이고 그 다음에 예측 가능하기 때문에 현재의 삶에 대해서 굉장히 행복하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이 삶이 앞으로 죽은 후에 세계까지도 더 지속이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갖기 때문에 내세적 성격을 갖고 있고요. 근데 이에 반해 메소포타미아 같은 경우에는 현실이 고달프죠. 현실이. 그러니까 당연히 내세에도 그렇게 기대할 볼 거 없어. 차라리 그러면 살아있을 때 즐기자. 이런 현세적 사고방식이 등장하게 되고, 이런 것들을 이제 반영하는 그 문학 작품이 예전에 기출문제에 나왔던 길가메시 서사시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도 있다는 거. 그러니까 문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집트는 상형 문자, 그 다음에 이제 메소포타미아는 서형 문자, 예, 해갖고 포기해갖고 이제 세기 문자도 또 하죠. 자, 그 다음에 메소포타미아, 이집트는 이제 그 자연과학이 발달됐는데, 태양력, 메소포타미아는 그 이집트는 태양력, 그 다음에 이제 메소포타미아 60진법, 이집트는 10진법 등등 이렇게 있었죠. 그래서 이제 저게 좀 눈여볼 게 이제
그 이집트의 태양력인데, 태양력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게 나중에 누구한테 영향을 주죠? 율리아스역, 그러니까 로마에 영향을 주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그레고리 역도 기본적으로 이 이집트의 그 태양력과 그 다음에 그 율리우스 역을 이제 바탕으로 한 거죠. 그 다음에 메소포타미아에서 좀 눈여볼 게 60진법이라는 게 있는데, 60진법은 오늘날 이제 1분에 60초, 그 다음 1시간 60분, 이런 것들이 영향을 주고, 그 다음 칠요일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마다 쉬는 거야. 일주일마다. 이 개념은 이제 조바스토교에도 보여요. 그리고 기독교에도 영향을 주죠. 우리한테도 지금 보면 일주일에 한 번씩 쉬죠. 근데 이제 보통 동양에서는 일주일에 한 번씩 쉬는 게 아니라 순자 개념으로 10일에 한 번씩 쉬는 게, 그 개념이죠. 자, 그 다음에서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메소포타미아 이집트의 이제 학문을 보면, 둘 다 실용적 학문이 발달됐어요. 그래서 뭐 여기는 뭐 천문학, 기하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메소포타미아에서 반영이 됐고, 그 다음에 이집트 외과의학 같은 경우에 되게 반영돼서 발달했는데, 자, 외과의학이 왜 발달했냐? 네, 이거는 미다와 관련돼 있죠. 이 미다와 관련된 내용들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 메소포타미아는 사방에 있는 상호를 그에 반해서 이집트 상호를 발달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메소포타미아는 그 다음에 이제 이집트는 중간중간에 기록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먼저 메소포타미아를 볼게요. 자, 메소포타미아는 이제 수메르라고 보고 있어요. 수메르. 네. 수메르인들이 먼저 세웠고, 그 다음에 이제 아카데니까 아무르 이렇게 나오는데, 그래서 이제 수메르인하고 아카데니까지는 아직까지 통일제국을 만들지 못했어요. 90국가에서. 그런데 이제 아무르인들이 들어와서 이게 뭐냐면 통일제국을 이제 메소포타미아에 세웠는데, 이것이 바벨로니아 제국이에요. 자, 그래서 아무르인들은 이제 기존의 수메르 문화를 바탕으로 해서 수메르 정통식가, 자기 정통신이었던 마르두크를 숭배를 했죠. 그리고 제3대 왕이었던 하물 왕 때 제일 전성기를 누리죠. 이 당시에 이제 대제국을 건설하고 중앙집권 체제를 확립해요. 그래서 여러 도시국가의 충성심을 바탕으로 해서 통일국가 중심의 권력을 집중시키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만든 법전이 하무라비 법전이죠. 이 하무라비 법전이 예전에는 세계 최초의 법전 이렇게 알려졌지만 실제로 세계 최초의 법전은 아니에요. 이제 그 전에 수메르 법전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 법전들이 만들어졌어. 그래서 뭐 에시누나 법전, 둥기 법전, 리피트 이시타 법전 등등. 그래서 이제 세계 최초의 법전이라는 지위는 좀 아닌 거고, 다만 이제 기존의 법전들을 정리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그 당시 이제 수메르와 아무르인들의 어떤 법전의 법칙들, 원칙들이 이제 제일 반영이 되어 있는데, 자, 여기서 보는 게 이제 여러 가지 내용 중에 보면 중형 보복 원칙. 그래갖고 그 죄를 범할 때 원격하게 상당히 강하게 보복한다. 형벌을 내린다는 거죠.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동태복수주의예요. 동태복수주의라는 건 뭐냐면 내가 당할 만큼 갚아준다는 거야. 내가 눈을 뽑히면 상대방도 눈을 뽑히는 거고, 상대방이 나를 죽이면 너도 죽는 거죠. 이 동태복수법이야. 동해복수법이라고 또 하죠. 하여튼 동태복수주의다. 그러면 동태복수주의는 상당히 우리 입장을 때 상당히 뭐냐면 문제가 있는 것 같죠. 근데 그 당시에는 상당히 선진적인 법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전에는 뭐라고 할까요? 복수가 악순환했죠. 그래갖고 상대방이 날 죽이면 그 일가친 쪽이 또 와서 죽고 또 죽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회가 되게 혼란스럽죠. 그래서 사적인 그 어떤 복수를 막고 누가 대신 그걸 처벌해 주는 거야. 국가 권력이 처벌해 주는 거죠. 1대1의 원칙에 가서. 이게 동태복수주의. 근데 이제 동태복수의 기본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법을 적용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그렇지만 법에는 평등하고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못하죠. 그리고 지금 법은 형평상 지금
겉으로 평등하지만 그렇지 못하잖아요. 근데 예전에 그 법들은 되게 보면 신분별 차별을 되게 강조해요. 예, 그래가지고 그 아래 사람들이 위에 사람들을 능멸할 경우에 뭐 피해를 끼칠 경우에는 그 자기의 죄에 대해서 한 등급 더 가중 처벌받고요. 근데 위에 있는 사람이 아래 사람들을 뭐냐면 좀 못한 짓에 범죄 행위를 저질 경우에는 좀 한 등급 간등받아. 예를 들어 위에 있는 귀족들이 뭐 평민을 죽였다. 그러면 사형을 받는 게 아니라 벌금형이 끼치고, 그 다음 밑에 있는 평민들이 위에 있는 귀족들을 다치겠다. 그럼 사형을 시켜. 이렇게 신분별 차별이 적용됐다. 그래서 이거는 뭐 정근대 시대 때 법의 대부분 특징이 그래요. 다만 이제 정근대 시대 때 법 중에 나름대로 이제 차별 없이 그냥 형평성을 강조하는 법은 로마법이죠. 로마법.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안 나와있지만 의도와 비의도를 뭐냐면 구분하지 않고 똑같이 적용한다. 예를 들어 지금 법에서는 의도적이냐 의도적이 않느냐가 상당히 차이가 있죠. 자, 예를 들어서 사람을 죽였어요. 근데 내가 실수로 죽였어요. 내가 의도하지 않지만, 그러면 이게 뭐야? 가실치사죠. 근데 내가 의도를 가지고 그 사람을 죽였어요. 그럼 뭐가 되는 거야? 살인죄죠. 살인죄와 가실치사는 형량에도 뭐야? 상당히 차이가 나요. 살인죄는 적어도 무기징역 사형. 근데 가실치사 같은 경우에는 뭐 10년 이하. 이렇게 이제 차이가 나죠. 그래서 이런 것들, 의도성을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현대 재판에서는 그게 반영이 되는데 반영되지 않아요. 예. 그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상업중심 사회였고 가부장 사회를 반영한다. 자, 그래서 상업중심 사회라는 것은 메소포타미아가 중간에 터있는 사회이기 때문에 상업이 되게 발달됐죠. 그 다음에 상법이 되게 발달돼 있고, 가부장적 사회가 반영돼 있다. 뭐 이런 것들은 뭐 이제 하모나이 법전 외에도 다른 법전에 다 보이는 거고요. 그래서 그 밑에 있는 내용들이 이제 하모나이 법전 내용이니까 좀 파악을 해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모나이 법전에서 이제 비롯한 이제 슈메르 법전의 특징은 여긴 좀 안 나왔지만 준사형주의 특징이 있어요. 준사형주의라는 건 뭐냐면 보통 이제 형사소송법 절차상 되게 국가 권력이 지금은 수사나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재판, 범인 체포 이런 걸 다 하죠. 근데 그걸 이제 뭐냐면 수사하고, 그러니까 체포나 이런 것들, 그러니까 범인을 체포해가지고 데리고 오는 거는 국가 권력이 하는 게 아니야. 누가 하는 거죠? 개인이 해주는 거야. 그래서 이걸 준사형주의. 그러니까 공권력이 개입을 해갖고 뭐냐면 사법적 판단하지만 일정 부분 지금 공권력이 하고 있던 그 일정 부분을 누가 대신해 준 거야? 개인이 해야 돼. 그러니까 죄인을 체포해갖고 재판관 앞에 세우는 건 누가 한다? 개인이 하는 거. 준사형주의인데 이 준사형주의는 나중에 누가 또 연결되냐면 로마법과 연결돼요. 로마법도 준사형주의죠? 네, 예전에 기초에 문제 나왔던 거죠. 자, 하모나이 법전에 대해서 이제 얘기해봤고, 그다음에 메소포타미아 문화의 특징을 보면 상당히 개방적이었다. 예, 아까 말했던 그 지형이 탁 트였기 때문에 개방적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 민족들의 고유와 침해를 받았고, 그 다음에 자연의 공포심, 비관적인 세계관, 홍수의 영향인데, 일단은 뭐 이제 주변부터 이민족 침입도 많고, 이 메소포타미아와 티그리스 강의 특징이 뭐냐면 범람 시기가 일정하지가 않아요. 범람 시기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뭐냐면 자연사에 대해서 상당히 공포감을 갖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세도 어떻게 될까요? 비관적으로 생각해. 자, 그런 것들이 이제 어디에 보이냐면 길가메시 서사시에 보이죠. 이건 좀 뒤에 얘기고요. 그래서 현세적이고 다신교였고,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진흙을 부어가지고 표시를 하는 세기 문자들이 발견됐다. 이런 것들 특징이죠. 그러면 여기에다 중요한 게 길가메시 서사시인데, 요거 내용 별표 2개 쳐놓고 기억을 해두셔야죠. 자, 이 길가메시 서사시는 예전에는 안 알려졌어. 오랫동안 이제 잠자고 있더라. 그 당시 이제 유물 유적을 통해 발견된 거야. 이 길가메시 서사시 보니까 뭐하고 비슷하냐면 성경책에만 나오는 창세기 신화 있죠. 거기 노아의 방주, 예, 노아의 방주와 거의 비슷해. 그래서 그 사람들은 노아의 방주에 뭐냐면 모태 신화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원래 유대인들이 지금 팔레스타인에 있었던 지역이 아니라 살았던 사람들이 아니라 원래 어디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저쪽 메소포타미아 살았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다음 BC 20세기 때
오늘날 가나안 지역으로 이동을 한 거야. 그래서 아마 영향을 받았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자, 길가메시 서사시의 그 주요 내용들을 보면, 그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일단은 홍수 신화에 영향을 주고요. 그 다음에 그게 이제 천세 중심적인 어떤 세속주의 그런 것들, 내세관 이런 것들이 이제 천세주의적 어떤 세계관이 보인다. 그래서 여기 길가메시에 보면 부질없이 그 뭐냐면 불사의 약을 찾지 말고 그 뭐냐면 그냥 거기에서 마시고 즐겁게 지내라 이런 말이 있죠. 현세적 세계 방식이 보인다는 거죠. 현세적 세계 방식은 세계관은 아까 이제 홍수시나 홍수가 많다는 거, 그 다음에 주변에서 이민족이 침을 많이 받았다는 거, 그러다 보니까 삶이 괴롭죠. 그러다 보니까 내세보다는 현세 이익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나타나게 돼요. 이거는 이제 이집트와 좀 다른 거죠. 자, 그래서 얘네들은 영혼의 존재는 믿어요. 일단 그렇지만 영혼의 존재는 믿지만 영혼이 불멸하다는 건 안 믿어. 그래서 영혼은 죽은 후에 그 영혼은 죽은 후에 시간이 지나면 사라질 거다. 영혼의 존재는 있지만 영혼은 그냥 어두컴컴한 곳에 갇혀 있다가 죽은 후에 사라질 것이다는 그런 믿음을 믿어요. 그런 것도 있게 되죠. 그래서 영혼 불멸은 믿지 않는다. 영혼의 존재는 있지만, 근데 이에 반해 이집트 같으면 영혼은 죽지 않고 계속 돈다. 그런 생각을 있죠. 영혼 불멸. 그래갖고 이런 것들이 좀 차이점이다. 그래서 길가메시 다시 좀 기억을 꼭 해두시고요. 그 내용도 파악을 해주세요. 자, 과학기술의 실용적 성격인데 천체 운행 가능성과 과학기술이 발달되는데 천문학이 발달되는 그 천문학이 왜 발달됐을까요? 일단 농경사이기 때문에 실 뿌리는 시기와 걷는 시기를 알아야 되겠죠. 절기 같은 것들을 알아야 되니까 천문적 지식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그때 이제 태음력을 창안했고, 그 다음에 1분에 60초, 1시간에 60분, 그 다음에 1일 24시간 이렇게 나왔다. 지금 오늘날 그런 시간 개념을 거의 이제 만들어냈죠. 그래서 60초, 60분이라는 자체가 이제 60진법과 관련된 거고, 그래서 원주를 지금 360도 계산하고, 제곱이나 제곱 루트를 계산하고, 기하학이 발달됐다. 자, 이런 것들은 지금 당연한 거지만, 그 당시에 상당히 앞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같은 경우에도 이제, 신전이라든지, 여러 건물, 이런 것들이, 만들 수 있고, 관계수로도, 만들 수 있죠. 그래서 상당히 실용적인 것들이 발달됐다. 이런 것들은 이집트와 마찬가지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한번 메소포타미아 문명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자, 이집트 볼게요. 자, 이집트는 다신교, 그 다음에 현세적인 게 아닌 내세적 경향이 있고, 상형문자의 사용이 있고요. 천문학과 외과의학이 발달했는데, 외과의학이 발달한 건 미다 때문에, 그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메소포타미아 문화는 영혼 불면 사상 없죠? 근데 얘는 영혼 불면 사상이 있어. 왜냐하면 이제 이들은 상당히 내세적인 신앙을 갖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 이것도 자연학 때문에, 그렇죠? 자, 이집트의 나일강은 범람 시기가 일정해.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대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일단은 그 나일강이 범람하면 일단 온 사물들이 이제 무대 가득 차서 죽죠. 그 생물들이. 그렇지만 그걸 바탕으로 해서 뭐예요? 새로운 것들이 태어나죠. 그러니까 순환이 되잖아. 마찬가지로 영혼도 어떻게 생각해? 순환된다. 그렇기 때문에 영혼 불멸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내세적 어떤 신앙에 반영돼 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태양력이 발달됐고요. 십진법인데, 십진법은 이집트 문화뿐만 아니라 그 모든 문화에 다 있는 거예요. 십진법 왜 발달됐겠어요? 인간의 손가락 몇 개죠? 10개잖아.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십진법이 발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과학기술이 발달했다. 이건 마찬가지로 이제 실용적 성격이 발달해서 범람식을 정확히 예측해서 하려면 천문학 역법. 천문학이나 역법은 이제 달력이나 이제 그 별자리 이런 것들을 보는데, 별자리를 통해서 그 다음 날짜 계산이 가능하죠. 365일 계산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후에 유럽어 건너가서 밀려가 그 다음에 그걸 약간 들어간 대기력.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일강의 범람의 농토기획이 있기 때문에 삼각측량 입자하고 기하학이 발달됐고 역학 지식이 발달됐고요. 그 다음에 외과의학이 발달됐는데 미다 제작하면서 외과의학이 발달됐다. 이렇게 자, 뒤에 넘어가서 문자는
예전에 이제 이집트에 문자를 사용했다는 것을 알고는 있었어요. 근데 그 문자가 해독이 안 됐거든요. 근데 해독된 사건이 일어나. 이게 뭐냐면 이제 로제타 비의 발굴 때문에. 근데 자, 로제타 비라는 것은 이제 뭐냐면 이게 이제 나폴레옹이 이집트를 원정했었잖아요. 근데 나폴레옹이 이 사람이 고고학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그 당시 이집트 원정을 할 때 누굴 같이 데리고 왔냐면 고고학자들 같이 데리고 왔어. 근데 우연찮게 그때 로제타 비문이 발견된 거야. 이 로제타 비문은 3개의 글자로 들어있어요. 일단 그 고대 그리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는 뭐냐면 그 민중 문자가 있고 그 위에는 신성 문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집트에 상해 문자 2가지가 있어요. 신성 문자하고 그것은 이제 뭐냐면 일반 사람들이 이제 쓰기로 민중 문자가 있어. 그 다음 고대 그리스어. 그러면 일단은 신성 문자하고 민중 문자는 내용을 모르죠. 근데 고대 그리스어는 좀 알아. 근데 고대 그리스를 보다가 여기 보니까 클레오파트라라는 사람이 나와요. 클레오파트라 아시죠? 클레오파트라의 고대 그리스 문자가 어디에도 적혀있냐면 그 중간 비슷한 맥락에 신성 문자도 있고 그 다음에 민중 문자도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유추해 볼 수 있죠? 일단 이 고대 그리스 내용이 고대 그리스 내용과 신성 문자 내용과 그 다음에 민중 문자 내용이 동일하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한 가지 내용을 3문자로 이렇게 표현한 거야. 그러면 고대 그리스어를 일단 번역이 되니까 그러면 자연스럽게 고대 그리스를 바탕으로 해서 뭘 유추해서 번역할 수 있어요? 신성 문자하고 민중 문자를 유추해서 쓸 수 있죠. 그런 과정에서 신성 문자와 민중 문자가 번역이 된 거야.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그동안 몰랐던 이집트의 역사가 이제 유물과 유적뿐만 아니라 뭘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야? 사료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로제타 비문은 상당히 중요한 비문이에요. 기억을 좀 해두시고, 그럼 이집트 사람은 뭘 가지고 만드냐? 뭘 가지고 기록을 썼냐? 파피루스가 아시죠? 그래서 이집트 갈대 수보를 갖고 그 나일강 있는 갈대를 뭉개가지고 쓴 건데, 이 파피루스가 이제 유럽에도 건너서 썼다고 그래요. 근데 중세시대 때 이집트가 교류가 끊어지면서 양필이 사용했죠. 오늘날 뭐의 어원이 되는 거야? 영어로 페이퍼란 말 있죠? 페이퍼란 말이 파피루스에 나왔다고 그래요. 예. 그 다음에 여러분들 알다시피 피라미드. 그래서 이 피라미드 정확한 토목 기술이 필요했고, 가학적 기술이 필요했던 거죠. 그리고 많은 노동력을 동원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피라미드를 만들 때 강제적이라고 생각이지만, 실제로 상당히 자발적으로 동원됐다는 거죠. 자발적으로. 그 이유가 뭐냐면, 피라미드가 이제 보면 우리가 그 이집트 역사가 크게 이제 고왕국, 중왕국, 신왕국 이렇게 3개 왕국 시대로 나눠보면, 근데 이제 그 중에 고왕국 시대 때 만들어졌어. 3왕조 때 특별히. 그래서 4왕조 때 5왕조 때. 그래서 쿠프, 카프라, 메키우라 이런 왕들의 그 기지의 큰 그 피라미드 있죠? 요때 만들어졌고, 나머지 중왕국이나 신왕국 때는 피라미드 안 만들어. 왜냐면 피라미드 만들어놨더니 뭐가 많아? 도구이 많아. 그러니까 왕릉의 계급에서 왜냐면 만들고 나서 봉쇄를 시켜요. 그 만들었던 사람은 어떻게 다 죽여버리는 거죠. 독을 못하도. 네. 근데 이때 이제 고왕국 때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영혼 불멸을 할 수 있는 주체는 누구냐면 일반 사람이 아니에요. 누구겠어요? 일반 사람이 아니라 왕만, 파워만 할 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이 영혼 불멸을 할 수 있는 기회는 파라오의 무덤을 열심히 만들어주면서 가능했던 거야. 그러다 보니까 파라오는 강제적이 아니라 뭐다? 자발적으로 한 거다. 지금 이제 알려진 거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근데 중왕국 시대부터는 이제 사람들의 인식이 바뀌어서 영혼불면은 왕뿐만 아니라 파라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할 수 있다. 그러면서 이제 뭐냐면 미다를 만들기 시작한 거죠. 왜냐하면 자기가 죽은 후에 카라는 영혼이 뭐냐면 떠돌다가 내 몸속에 들어와야 될 거냐. 그럼 내 몸이 온전해야 되죠. 미다 같은 걸 만들고, 그 다음에 오시리스, 그러니까 오늘날만 저승사자 있죠. 여러분들 신과 함께 보셨죠? 거기 보면 영락대왕 저승사자 좀 나오잖아. 그러니까 영락대왕 앞에서 뭐냐면 이게 오시리스인데, 오시리스의 앞에서 내가 그만큼 살아있을 때 착하게 살았다는 걸 보여줘야 될 거냐. 그래서 쓴 편지가 뭐냐면 사자에서요. 이때 사자는 뭐죠? 죽은 자의 편지죠. 끔찍하죠. 네. 그래서 사자에서 미나는 내세적 신앙을 잘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뭘 말하려고 했냐면, 피라미드 자체가 상당히 자발적으로 만들었다. 그리고 피라미드는 모든 것을 다 만든 게 아니라 언제 때 만들었다? 고왕국 때만 만들었다.
그런 것들을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그래서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있는데 이집트에 보면 이제 여러 왕조들의 어떤 역사도 있고 무궁무진해요. 근데 저는 가감이 다 잘랐어요. 시험 문제 안 나오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 넘어가요. 자, 그 다음에 서아시아 고대 문화의 전개를 볼게요. 요것도 뭐 시험 문제는 거의 안 나온다 보면 돼요. 지금까지 나온 적이 없으니까. 근데 수능에는 좀 나오더라고요. 자, 먼저 살펴본 민족이 시타이트야. 시타이트는 인도 유럽어족 계통인데 이들은 이제 철기 문화를 최초로 사용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철기 문화를. 그리고 두 번째는 말이 끄는 전차를 사용했다. 그러니까 말이 끄는 전차는 지금 당연한 건데 예전에 말이 안 끊었어요. 전차는 뭐가 끊었냐면 당나귀에 끊었어. 근데 말이 끊었던 전차를 최초로 사용했던 민족이 시타이트야. 그 두 개를 사용한 거죠. 철기 문화를 보급했고 말이 끄는 전차를 최초로 사용해서 군사적 우세를 확립했고, 그래서 이제 시타이트하고 이집트가 신앙조 때 한번 싸우죠. 카데시 전투에서. 이 카데시 전투에서 이제 시타이트가 크게 이길 수밖에 없었던 게 뭐냐면 그 당시 이집트는 청동기 문화였고 그 당시 시타이트는 뭐야? 철기 문화였잖아. 청동기는 무기는 거의 대부분 뭐예요? 일반 귀족들 외에는 석기가 싸운 거죠. 석기하고 철기가 싸우면 당연히 시타이트가 이길 수밖에 없겠죠. 예. 그래서 이제 있는데 그렇게 잘 나갔던 시타이트가 갑자기 멸망당했어요. 그래갖고 이제 기록에 보면 바다의 민족이라는 오늘날만한 외구 같은 민족들에게 정체가 알 수 없는 그 민족들에게 멸망을 했는데 이 시타이트가 멸망하고 나서 시타이트가 가지고 있는 철기 문화가 어떻게 될까요? 이제 널리 보급이 돼. 그러면서 이제 시타이트 기술자들이 이제 다른 지역에 진출되면서 널리 보급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분열됐던 이제 그 오리엔트를 최초 통일한 나라가 어떤 나라? 아시아예요. 예. 그래서 그 표에 보시면 아시아 나오죠. 그래서 이 아시아는 군국주의 문화고요. 가혹한 통치 정책을 했어요. 그래갖고 자기 말을 안 들으면 대량 학살하고 그 다음에 3인 정책을 했어요. 3인 정책은 뭘까요? 자신의 근거지를 떠나가지고 다른 데 강제 이주시킨 정책이에요. 자, 그리고 딱 이게 뭐냐면 아시아 자체가 뭐냐면 메소포타미아 중간에 있기 때문에 상공과 무역이 발달했다. 근데 이제 이거는 아시아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도 다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일단은 이라크 지역에 있는 그 민족들 있잖아요. 거기에 세워진 나라들은 공통적으로 뭐예요? 다 상공과 중개무역이 발달됐어. 왜 그럴 수밖에 없을까요? 비단계가 바닷가에 다 거쳐가잖아. 뒤에 그 사산조 페르시아, 아케메네 페르시아, 파르티아 다 똑같아요. 예. 그 다음에 고대 동방무역을 이제 모방을 했고, 그렇지만 멸망은 가혹한 중세 정책, 세금을 너무 많이 걸었고, 전쟁으로 자원 고갈했고, 피지배 민족의 강압적인 통치 등등을 했고, 결국에 여러 피지배 민족들의 반발 때문에 멸망을 했죠. 그래서 이제 아시아에서 이제 갈라진 아시아가 이제 뭐냐면 망한 후에 그 이제 나라가 4개로 나눠지죠. 그래서 이제 이집트, 메디아, 리디아, 신바빌로니아 이게 4개 나눠져. 이집트의 위치는 알고 있고 메디아는 오늘날 어디에 있는 나라냐면 이란에 있는 나라야. 그리고 뒤에 이제 페르시아도 원래는 메디아의 속국이었어요. 같은 민족이야. 그럼 리디아는 어디에 있는 나라겠어요? 오늘날 소아시아 반도. 리디아에서 이제 좀 알아야 될 것은 최초로 뭐냐면 화폐를 사용했다는 거. 최초 화폐로. 그래서 리디아의 화폐가 어디에도 영향을 미쳐요? 그리스에 영향을 미치죠. BC 6세기 때 그리스가 상품화폐 경제가 발달됐던 것도 이 리디아의 이제 화폐를 리디아로부터 이제 그 사용된 화폐를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했다. 그 다음에 신바벨로니아는 왜 신바벨로니아냐면 예전에 바벨로니아가 있었죠. 고대 국가. 고대 바벨로니아를 계승한다 해갖고 바벨로니아라고 했어. 그래서 이걸 신바벨로니아라고 했는데, 자, 이 신바벨로니아 위치는 오늘날 말하면 이라크 부근의 지역이에요. 자, 하여튼 이렇게 4개 나라로 이렇게 있었다가, 어느 나라에 의해서 통합이 되죠? 페르시아. 그래서 페르시아는 이제 원래 메디아의 속국이었다가, 그 다음 키로스 2세 때 이제 크게 활동을 해가지고, 보국이었던 메디아를 점령하고 더 나아가서 이리리아 그 다음에 신바벨론을 멸망시키죠. 좀 이따가 이제 그 키로스가 죽은 다음에 그 이집트를 이제 또 병탈하게 되죠. 자,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 뭐냐면 국가를 통일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고 아케메 페르시아는 좀 뒤에 얘기를 할게요.
그러면 이때 이제 그 이집트나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강대국에 끼어가지고 중간에 강소국도 있었어요. 강소국. 오늘날 요르단, 레바논, 이스라엘 그런 지역에. 그래서 대표적인 이제 나라가 헤브라이와 그 다음에 페니키아죠. 헤브라이는 원래는 이 민족이 이제 어디에 살았던 민족이냐면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살았던 민족이에요. 그래서 BC 20세기 때 이동을 해가지고 오늘날 가나안 지역에 정착을 하죠. 그러다 12개의 부족으로 나눠져 있다가 그때 이제 그 사울 왕을 추대도 해갖고 민족 국가를 건설하고요. 그 다음에 3대 솔로몬 왕 때 전성기를 하다가 나중에 분열을 겪게 되죠. 그래서 북부는 10개 부족, 그 10개 부족이 이스라엘 왕국을 건립하고 남부의 2개의 왕국은 유다 왕국을 건국하는데, 자, 이스라엘 왕국은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되었고요. 그 다음에 남부의 2개 부족은 남부에 있는 유다 왕국은 그 다음에 신바벨로니아 네부카드네자르 2세의 공격을 받게 돼요. 그래서 그때 이제 남부에 있었던 유대 왕국의 많은 사람들이 어디로 가냐면 바빌론으로 가요. 강제로.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바빌론 유수라고 하죠. 예, 바빌론 유수.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이런 말이 있죠. 그 이제 사람들이 막 그 바벨탑을 세우잖아요. 바벨탑을 세우는데 신이 그걸 보고 자기한테 도전한다고 생각해서 바벨탑을 무너뜨렸잖아. 그래서 언어가 어떻게 돼요? 다양해지죠. 다양해지고. 그건 이제 언제 만들어진 거라고 보고 있냐면 바빌론 유수 때 만들어진 거라고 보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그 바빌론에 가니까 큰 탑들이 있거든. 이걸 뭐라고 하죠? 큰 탑? 지구라트. 그 지구라트를 보고 이렇게 만들어졌다. 이렇게 보고 있어. 그러다가 이제 다시 이제 자기 땅으로 고향으로 가는데 이제 이게 뭐냐면 키로스 2세 때 해방이 됐어. 그래서 이 키로스 원통에 그 지금 유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은 키로스 2세를 뭐라고 생각했냐면 자기 메시아라고 생각한 만큼 상당히 좋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키로스 2세의 정책은 페르시아의 무슨 것을 볼 수 있냐면 상당히 다른 민족에 대해서 간대한 포용 정책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다가 이제 로마의 지배를 받게 되는데 예수 사후에 이제 유대인 반란을 진압한 후에 로마 왕국이 강제로 이제 이주를 시키죠. 예, 그래서 예루살렘을 이제 유대인들이 잊지 못하도록 하고, 그렇지만 딱 그때 로마가 위에서 반란이 지냈던 그 날 하루에만 그 벽 앞에서 통곡의 벽 앞에서 뭐냐면 통곡을 할 수 있는 자유만 줬어요. 예. 그 후 이제 유대인들은 세계 각지에 살게 되는데 이 민족 이산을 뭐라고 하냐면 디아스포라고 하죠. 보통. 자, 이들은 헤브라이 민족들은 솔직히 말해서 뭐 문화적으로 크게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그렇게 발달한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들이 크게 후대에 영향을 미친 건 뭐죠? 종교죠. 그래서 유일신, 야훼신을 믿는 그런 유일신 유대교가 후에 뭐냐면 기독교에 큰 영향을 준다. 이슬람교나. 그래서 이런 유일신, 구세주의 믿음. 그 유대교는 뭘 믿죠? 구약성경을 믿죠? 구약성. 그래서 신과의 약속. 근데 이제 예수가 태어나면서 예수를 이제 메시아로 생각한 사람들 기독교가 된 거고, 그들은 이제 신과 새로운 약속을 맺으니까 뭐가 되는 거야? 신약 성경이죠. 그래서 구약 성경은 믿지만 그러니까 기독교는 이제 구약 성경 믿고 신약 성경 믿지만 유대교는 오직 뭐만 믿는다? 구약 성경 믿는다. 여기 특징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리스도교는 헤브라이에 영향을 주고 이슬람교에 영향을 주죠. 왜냐 이슬람교에 영향을 주는 거는 이슬람교에 5명의 선지자가 있어요. 5명의 선지자가 3명이 어디 나와? 구약 성경에 나와. 모세 이런 등등. 그렇기 때문에 이슬람교도 영향을 줘요. 그래서 예루살렘은 그 유대교의 성지이기도 하고 또 기독교의 성지이기도 하고 누구의 성지죠? 이스라엘 성지죠. 이런 거와 연결시켜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헤브라이는 이렇게 종교에 큰 영향을 준다. 그 다음에 이제 페니키아인데, 페니키아는 이제 그 통일 제국은 이루지 못하고 그 신돈이나 뭐 티로스 같은 여러 이제 뭐냐면 도시국가로 이제 활동을 했죠. 이들은 해상 활동을 전개했고 항해선을 발달했고 심지어는 이제 아프리카 대륙을 해양했다고 그래요. 지중해 모욕을 독점해서 각지의 지중해 연안지에 식민지를 건설하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식민지가 카르타고죠. 네, 카르타고는 누구하고 싸운 거예요? 로마하고 싸웠잖아. 그래서 포에니 전쟁도 원래 포에니라는 뜻이 로마하고 뭔 뜻이야? 페니키라는 뜻이야. 그래서 이 카르타 같은 식민지를 도시를 세웠고 이들은 또 알파벳 기원이었던 포어 문자를 사용했다.
그래서 후대에 큰 영향을 주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페르시아 전쟁도 이 페니키아 때문에 싸운 것도 있어요. 왜냐면 이제 그 당시 그 동부지중해 패권을 둘러싸고 누가 대립하고 있었냐면 고대 그리스 국가와 폴리스하고 페니키아하고 대립을 하고 있었거든요. 예. 근데 페니키아의 뒷배를 내준 사람이 누구야? 내준 사람이 그 당시 페르시아죠. 그래서 페르시아와 페니키아 그 다음에 누구하고 싸우는 거야? 그 다음 그리스하고 싸우는 거야. 이런 거 이렇게 연결시켜서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아케메네스 페르시아를 보죠. 아케메네스 페르시아는 시험 문제는 안 나왔지만 예전에 역근원 관련된 문제도 나왔어요. 한번 예무로 나왔어. 예무로. 그래서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그 역근원 과정에서 감정이입의 단계 있죠. 그 관련된 예문과 관련돼서 한번 나왔기 때문에 나올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단독 문제로 이 부분을. 자, 아케메네스 페르시아는 제일 이제 원래는 메디아의 속국이라고 했죠. 그러다가 이제 뭐냐면 키루스 2세 때 부족 국가에 벗어나서 이제 페르시아 나라를 세우고 그 다음에 자기의 일종의 모국이었던 일종의 상국이었던 메디아를 멸망시켜서 영토를 확장시켜. 그래서 리디아와 메소포타미아를 멸망시키고 수도를 수사와 페르세폴리스를 뒀다. 그러니까 수사와 페르세폴리스를 뒀다는 거는 양경제를 뒀다는 거야. 수를 한 군데가 아니라 두 군데를 둔 거야. 그래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 있고 이 수사와 페르세폴리스는 그 교과서에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상당히 국제적이에요. 그 건축 양식도 페르시아 고유 양식뿐만 아니라 정토 여러 민족들 양식을 갖다 붙여놨어. 예. 근데 이게 좀 볼 게 뭐냐면 페르시아는 오늘날 어디 뜻하죠? 이란이죠, 이란. 우리가 보면 이 나라 보면 당연히 폐쇄적인 나라로 생각하잖아요. 지금 호메이 혁명 이후에. 근데 예전에 이란은 19세기, 그러니까 그 18세기 이전의 이란은 상당히 뭐냐면 뭐랄까 개방적이었어. 개방적인. 그래서 그 중간에 딱 있으면서 중계모를 번성하고 여러 문화를 포용하고 상당히 개방적인 종합적인 문화를 가지고 있었던 게 이 페르시아였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민족 정책에 대해서도 그 타민족의 정통과 종교를 존중했죠. 그래서 이제 키루스 원통에 그게 반영돼 있죠. 키루스 2세가 그 유대인을 석방하는 내용이 있어요. 석방.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아시아는 쉽게 금방 망했죠. 통일된 제국 이후에. 근데 페르시아는 200년 동안 지속됐던 이유가 이렇게 이제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정책 때문이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키루스, 이렇게 잘 나갔던 키루스가 이제 어디를 원정하냐면 저쪽 북쪽에, 카스피의 북쪽에 있는 그 다음 스키타이를 원정하게 돼요. 근데 그렇게 잘 나갔던 키루스가 이 스키타이하고 싸우다가 포로가 돼버린 거야. 그래서 스키타이에게 죽게 돼요. 왕한테. 여왕인데 그때 그 여왕이 이를 잡아서 목을 베. 그러면서 이제 다시 이제 잠깐의 혼란기에 있었다가 그 혼란을 수습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다리우스 1세야. 자, 다리우스 1세 때가 이제 아케메네스 페르시아의 제일 전성기인데 그거 외워두셔야 되겠죠. 이 다리우스 1세의 정책들. 자, 이 다리우스 1세는 정책 목적이 이제 중앙집권 체제 완비야. 그래서 군현제를 실시하고 도로와 역전제를 정비하죠. 그래서 사방에 도로를 연결하는데 이 도로는 그 아시아에 있었던 도로를 더 확장시켰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도로하면 로마만 생각하잖아요. 아피아가도. 근데 도로는 이미 이런 대규모 뭐냐면 도로는 이미 아시아 때부터 만들었던 거야. 그 아시아, 페르시아 이걸 어디까지 연결된 거죠? 로마로 이렇게 영향을 준 거죠. 그리고 곳곳에 역을 줬다. 예. 그래서 우편제도를 바탕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왕의 끼인 감차관을 파견했고요. 세제를 정비했고 하프와 동양을 통일했다. 그리고 여러 정복 활동을 통해서 소아시아인 그리스 시민도시를 복속시켰죠. 그래서 소아시아 연안에 그 이오니아 지역에 여러 그리스 도시들이 있었어요. 그걸 복속시키고 그 다음에 리디아, 그 다음에 시리아, 팔레스타인 지역을 대부분 장악하고 그렇지만 이제 소아시아 그리스 시민도시들이 반란을 일으켰잖아요. 그런데 이제 반란을 일으켰는데 누가 도와줬어? 아테네가 해군을 파견해 도와줬죠. 그걸 이제 빌미로 그리스 원정을 해요. 그래서 되게 1차 원정과 2차 원정은 이 다리우스 1세 때 일어나요. 예. 결과적으로 패했죠. 예. 자, 그래서 이제 다리우스 1세 때 제일 전성기를 누렸다. 여기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경제적으로는 교육이 활발됐고 공업이 수공업이 발달됐고
그 다음에 이제 통일화폐를 발행했다. 리디아의 주주 기술에 영향을 받았다는 거. 문화적으로 보면은 아까 말했죠. 정복지의 간섭과 문화를 존중해주고요. 그리고 자치를 인정해주고, 이거 아까 얘기했죠. 누굴 보호해준다고 했죠? 페니키아의 무역 활동을 보호해준다고 했죠? 그게 이제 페르시아 전쟁의 어떤 배경이 되는데, 이런 특징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케나스 페르시아 특징은 조로아스터교를 믿었다는 거예요. 조로아스터교. 이 조로아스터교인데 엄밀히면 조로아스터교 영어식 발음이고, 실제로 이제 그 페르시아 언어는 자라투스트라예요. 예. 그래서 이 자라투스트라교, 조로아스터교는 누가 세웠겠어요? 조로아스터가 만들었죠. 그래서 조로아스터교가 뭐야? 마니교는 누가 만들었죠? 마니가 만들었어. 예. 자, 그래서 이 교리 내용도 좀 기억을 해두셔야죠. 자, 일단 교리를 보면 강명의 신하고 그 악의 신, 이들이 서로 싸우게 돼. 그래서 성의 신인 아우라 마즈다와 그 다음에 악의 신 아리마가 서로 싸우고 결국에는 누가 이겨요? 선의 신을 이기죠. 그때 이제 선의 신을 따르는 사람들이 최후에 뭐냐면 심판을 통해서 구원을 받아. 그리고 또 뭐냐면 악의 신을 따르는 사람들은 최후의 심판을 통해서 멸망을 받죠. 얘는 파멸을 받고. 그래서 이게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들은 구세주의 출을 믿고 사자의 부활, 최후의 심판, 이원론적 세계관.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또 뭐냐면 인간의 자유의지와 도덕성을 중요시해요. 왜 그러냐면 내가 선의 신을 선택할 것인지 악을 선택할 것인지 결국 누구가 선택한 인간이 선택한 거지. 그러니까 인간의 자유의지를 강조한다. 그래도 이런 것들이 이제 니체에도 영향을 줬어요. 니체가 보니까 이게 상당히 강령이 있거든. 왜냐면 개신교에서 인간의 자유의지를 믿어야 안 믿어요. 안 믿죠? 예정서에 의하면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누구에 종속된 거죠? 신의 의지에 종속돼 있지, 자기가 결정할 수 없어. 근데 조로아스터교는 뭐냐면 그걸 결정하는 거야. 상당히 감명을 받았죠. 그래서 니체가 이제 그 유명한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이렇게 말했던 소설책 있죠? 이런 것들은 뭘 강조해서 조로아스터교의 자유의지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과 연결시켜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제국통제 보편적 교리를 제공해주고, 그 다음에 정복정쟁을 합리화시켜줬다. 왜냐하면 이 페르시아가 정복하는 것은 누구의 지시를 받은 거야. 선의 신이었던 아우라 마즈다의 신을 받은, 계시를 받은 거죠. 그 나와 대항하는 사람은 다 악의 무리야. 아우라 아리마만 따른 무리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정당하다. 이들 토벌하는 거. 악마들 물리치는 건 당연한 거죠. 이런 이원론적 어떤 세계관은 후대에 큰 영향을 주죠. 어디에 영향을 줄까? 기독교, 그 다음에 조로아스교, 요게 영향을 주잖아. 이슬람교. 그래서 기독교나 이슬람교나 공통점 뭐예요? 이 세계를 선과 악으로 나누죠. 나를 믿는 거는 우리 선을 믿는 하나님 믿고 알라를 믿는 건 선이고, 그렇지 못하는 것은 악이죠. 악의 물을 쳐보셔야 될 거예요. 자, 이런 거와 연결시켜서 보시면 되고, 그 외에도 구세주의 주형, 최후의 심판, 이런 것들은 다 이제 뭐냐면 후대 종교에 큰 영향을 준다. 좀 기억을 해두시고, 우리가 일주일마다 한 번씩 치는 것도 있죠? 이것도 어디에서 파생돼 나왔냐면 조로아스터교에서 다 이렇게 믿어요. 그래서 조로아스터도 그렇게 시죠.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치는 거, 이런 것들. 그래서 조로아스터에 영향을 받았던 종교는 유대교, 그 다음에 기독교, 그 다음에 이슬람교.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냥 뒤에 넘어가서 팽창 정치에 영향을 줘갖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세계의 역사를 선과 악의 투쟁으로 인식하여 깨달은 자가 악한 세계의 정복의 신성한 의무를 짊어졌다. 그래서 이제 아우라 마즈다의 지시를 받아서 그 당시 그 악의 무리를 쳐부시는 그런 것들을 강조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리우스 1세가 자신이 마즈다의 대리인으로 내세우면서 여러 정복 전쟁들을 적어놓은 베이스트 비문에 이렇게 반영이 되어 있죠. 그래서 그런 것도 좀 기억을 해주시고, 거기에 보면 밑에 보면 이제 세계사 교과서에 있는 조로아스터교의 내용이 있어. 그래갖고 이런 것도 이제 있는데 이거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키지 않으시고 이렇게. 조로아스터교의 경전인 아베스타에 따르면 태초에 앙그라 마이뉴는 악을 선택하여 그에 수반되는 파괴 및
불과 죽음의 힘을 얻었고, 스펜다마이누는 선을 선택하여 지리 정의 생명의 속성을 얻었다. 신자들도 생각, 말, 행동에 있어서 선신과 악신의 어느 한쪽을 선택할 수 있다. 그런데 악신을 추종하는 세력이 강하기 때문에 이 세상을 혼탁하여 전쟁, 살인 등이 끊이지 않았다. 조로아스터가 죽고 3000년이 되면 세상의 종말이 오는데 그때 구세주가 나타나 천국과 지옥에 있는 모든 인간이 부활되고 최후의 심판이 행해진다. 이때 악신을 믿던 세력은 멸망당하고 선신을 믿던 세력은 불멸의 음료수를 먹고 새로운 세상으로 갈 수 있었다 라고 하였다. 페르시아 제국의 왕들은 아우라 마즈다의 권위를 이용하여 왕권을 강화시키기도 하였다. 자, 그래서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사상적 영향 및 이제 학사를 보면, 아까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 대승불교에 영향을 주고, 중국에서 이제 그 사산조 페르시, 그 중국에서 조로아스터교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불을 숭배하기 때문에 배하교라고 해요. 배하교. 예. 그 다음에 인도에서는 파르시교라고 불렀고, 그 다음에 이제 페르시아 정부의 보호를 받아서 인도와 이집트에 확산됐다는 거. 그 니체의 사상에도 영향을 주죠. 근데 여기서 주의할 것은, 이 아케메네스 페르시아 때는 아직까지는 국교화가 되지 않았어요. 국교화. 국교화 되지 않았다는 건 뭐냐면, 조로아스터교 외에도 다양한 종교를 믿어도 돼. 그 사상의 자유를 인정해줬어. 그러니까 종교의 자유를. 다만 이제 왕실 종교로서 상당히 중요시적인 거죠. 근데 이제 이것이 국교화됐던 것은 언제 뜨냐면 사산조 페르시아예요. 예. 사산조 집안 자체가 이제 그 페르시아, 그 조로아스터의 신간 집안이에요. 그래서 국교화시켰다. 국교화된다는 거는 어떤 의미일까요? 이 종교에는 믿지 말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렇게 이제 좀 차이가 있어요. 약간 종교 정책에도. 자, 그 다음에 이제 잘 나갔던 아케메네스 페르시아는 누구한테 멸망했죠? 알렉산더 대왕이 멸망했죠. 근데 이제 알렉산더 사후에 또 이제 분열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제 이따가 세라코스 왕조 밑에 있었던 이단 계통의 민족이 세웠던 나라가 파르티아야. 이 파르티아는 중국에서 이제 뭐라고 부르냐면 안식국이라고 하죠. 안식국. 그래서 아르사케스라는 사람이 이제 이름을 따서 안식국이라고 부르는데, 자, 요 이제 파르티아는 이제 지방 공권적 봉건제를 실시했고 간영 정책으로 이민족이 통치를 했고요. 간영 정책으로. 그 다음에 이제 메소포타미아 인도에는 대제국을 건설했고, 그 다음에 로마와 대립했었다. 자, 뭐 경제적으로 보면 농업에서는 수리시설 확충에 농경지를 확장하고 또 중개무역이 있었는데 한가 로마와 이런 비단무역을 통해 교통을 확보했죠. 그래서 이 중에 대표적인 일화 중에 하나가 후한시대 때 감영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반초의 명을 받고 이제 로마하고 한번 직구를 해보려고 파르티아를 거쳐서 예전에 했었잖아요. 한번 갔는데 파르티아 사람들이 이 사람에게 뭐라고 했어요? 지중해가 건너면 상당히 크고 지중해 바다는 상당히 태풍이 불기 때문에 건너면 죽는다. 그러니까 감명이 쫄아가지고 돌아왔죠. 그래서 이런 말을 왜 했어요? 이런 거짓말을. 그건 뭐냐면 그 한나라하고 로마하고 직구를 해버리면 중개무역을 하는 파르티아가 뭐야? 그 타격을 받으니까 그래. 네. 이런 것들 있다라는 걸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이제 있고 거기에 관련된 내용이 이제 후한서에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되고, 문화적으로 보면 조로아스터교를 믿었고요. 예. 그 다음에 그리스 문화에 영향을 받았다는 거. 그 언어적으로 파르티아어를 사용했고, 그 다음에 그 외에 이제 파르티아어를 사용했지만 문자는 또 페르시아 문자를 사용했어. 그리스어를 사용하고. 그래서 상당히 다양한 그 언어를 사용했고요.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좀 눈여겨볼 게 뭐냐면 초창기 때 미트라교였어요. 미트라교는 태양신이죠. 그래서 예전에 한번 제가 그 로마사 할 때 얘기했을 거예요. 그 미트라교가 로마에 들어와가지고 동방중국에 들어와가지고 주로 이제 남자들, 군인들이 믿었던 종교가 미트라교야. 그리고 이것이 후에 이제 뭐냐면 어디에 영향을 좀 기독교에 영향을 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12월 25일 날 예수 탄생이라고 알고 있지만 실제로 누구 탄생이에요? 미트라교 탄생이자 태양신. 예. 자, 그래서 이따가 나중에 조로아스터교는 주요 종교가 바뀌었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헬레니즘 문화를 수용해서 그 당시 세라우쿠스 왕조 밑에 있었는데 그 독립했지만 기념을 사용했고, 그 다음에 은하의 그리스 문자 그리스어로 국왕의 이름과 그리스 예우자 칭호를 사용했다. 등등. 그런 등등은 이제 볼 수가 있는데 뭐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로마와 전투에 약화되고 같은 이란 계통이었던 사산조 페르시아에게 멸망을 당해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사산조 페르시아인데, 사산조 페르시아는 누굴 복구하고자 페르시아는 명칭을 붙였죠? 앞에 있었던 아케메네스. 근데 이제 역사학자들이 전에 있었던 페르시아와 뒤에 있는 페르시아 헷갈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왕조명을 아까 붙여요. 그래서 전에서는 아케메네스조 페르시아, 여기는 사산 지방에서였기 때문에 사산조 페르시아,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정치적으로 보면 파르티아는 지방 분권적이었죠. 근데 얘는 중앙 집권적이야. 중앙 집권국가 제국을 폐지하고 속주화시키고요. 그 당시 이제 아르다시라는 사람이 고대 아케메네스조 페르시아의 붕을 내세워서 파르티아를 멸망시키고 2단계 민족에 건국했다. 수도는 크텐시폰이었고요. 그렇지만 이제 그 주변 유목민족과의 대립 때문에 쇠퇴하게 돼요. 대표적인 민족이 트루크 계통의 돌골, 에풀타. 에풀타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제 쿠타 왕조 말기 때 인도를 쳐들어왔던 민족이 있죠. 훈족 계통의 민족이라고 보고 있는데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영토 문제를 둘러서 동로마 제국과 종교 비잔틴 제국 갈등, 동로마 제국이나 비잔틴 제국 거긴데 하여튼 비잔틴 제국하고 영토 문제하고 종교 문제로 갈등하게 돼. 특히 이제 비잔틴 제국하고 이제 그 사산조 페르시아 공통점이 있어. 뭐냐면 한 가지 종교만 강요한다는 거야. 그래서 대개 이제 사산조 페르시아는 뭘 강요하죠? 자기 그 P21 민족한테 그다음 조라스교 국교화시켰다고 했죠. 그 다음에 비잔틴 제국은 그게 종교. 그러다 보니까 서로 간 싸우는 과정에서 그 밑에 있었던 P21 민족들은 괴로운 거야. 자기 종교와 문화를 인정받지 못하고 조라스교나 아니면 그리스 종교를 강요받으니까, 그때 7세기 때 갑자기 누가 등장해? 이슬람 세력이 등장하죠. 근데 이 사람들은 그냥 인두세만 내면 어떻게 돼요? 자기 종교 믿으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게 감동받아가지고 이슬람교 다 개종을 시켰던 거야. 네. 자,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이 사산조 페르시아도 이슬람교의 침입을 멸망당해요. 이 사산조 페르시아 간단히 설명하지만 교과서에 좀 많은 게 있어요. 그 호스 때는 누구까지 공격했냐면 노마군과 싸워가지고 노마군 황제까지 잡아서 포로 만들어요. 네. 자세한 내용이 있는데 요거는 제가 왜 이렇게 간략히 넘어가는 시험문이 거의 안 나왔으니까 넘어갈게요. 네.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우리 교과서에 있으니까 교과서에서 이제 시간 되시는 분들은 봐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사회와 경제를 볼게요. 자, 사산조 페르시아 사회 경제는 이제 일단 페르시아가 공유했죠. 앞에 파르티아 같은 경우에는 페르시아뿐만 아니라 그리스 문자도 사용하고 등등 했잖아요. 근데 이때는 페르시아를 이제 공유를 했고, 그 외에 아랍어, 그리스어는 이제 외 기타 등등의 언어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프에서는 은하, 금화, 동화 이런 것들을 이제 주조했고, 교육은 다른 파르티아나 이런 나라와 마찬가지로 중개무역을 했어요. 딱 중간에 있으니까. 예. 그래서 금은 세공품이나 유리그릇 같은 것들이 아시아나 유럽에 수출이 됐다는 거. 성격은 통합성이 강하다. 페르시아 문화는 전반적으로 통합성이 강하다고 했죠. 그래서 페르시아 문화, 인도 문화, 그리스 문화, 그리고 종교적으로 국교화됐죠. 조사스교가 국교화가 됐다. 그래서 종교 통합을 강조하면서 이제 자신의 종교를 강요하면서 피지배층들이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기억을 했는데, 여기에서 이제 좀 특징이 뭐냐면 종교 정책에서 이단이 등장한 거야. 이단. 무슨 거예요? 마니교죠. 마니교. 마니교는 누가 세웠죠? 마니가 세웠어. 근데 원래는 조사수교의 한 분파였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서 이단이 된 거죠. 이단은 처음에 같았지만 나중에 다르기 때문에 이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단이 되는 게 뭐냐면 마니교 내용을 보면 일단 조사수교, 기독교 네스토리우스죠. 불교가 결합된 종교로서 조사수교 이단으로 탄압받았고요. 그리고 거기에 마니는 뭐냐면 나중에 이단을 탄압받는 과정에서 이제 죽게 돼요. 순교를 하게 되죠. 그리고 중앙아시아 중국에 전파를 했는데 명교라고 한다. 명교. 그래갖고 혹자는 주원장이 명교 신자였다. 그래서 국호를 명으로 세운 것도 그 이유다. 이렇게 이제 설도 있는데,
이 만이교는 특징이 뭐냐면 이 세 개를 이제 이분법적으로 나온 건 똑같아요. 조도하스교하고. 근데 이 조도하스교는 인간이 악한 놈과 선한 놈이 있는 거죠. 악한 놈과 선한 놈. 그래서 결국에 악한 놈과 선한 놈이 싸우면 누가 이기는 거야? 선한 놈이 이기는 거잖아. 근데 그게 아니라 인간은 악한 놈과 선한 놈이 없다는 거야. 뭐냐면 인간 내부에는 악한 거와 선한 거 같이 있죠. 그러니까 인간은 얘는 진짜 나쁜 놈이고 얘는 선한 놈, 그런 것도 이분법으로 나누는 게 아니라 외적으로 나누는 게 아니라 내 마음 속에 뭐가 있다. 악한 거와 선한 것이 동시에 있다. 그리고 이 악한 거와 선한 것이 결국에 대립 투쟁을 하지만 결국에 선한 것이 이기는 것이 아니라 뭐냐면 그 대립 투쟁이 끝까지 가는 거야. 그러니까 어느 순간 이론으로 통합되는 게 아니라 끝까지 이혼으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철저히 더 이혼론이죠. 그러면 인간은 자신의 그 선한 마음과 악한 마음 중에 어느 걸 양성시켜야 되겠어요? 자기 선한 마음을 양성시켜야겠죠. 그래갖고 이제 이 선한 마음을 양성하기 위해서 어떤 것을 불교의 영향을 받은 거야. 그래서 어떤 식으로 육식과 음주를 금하고 등등 해가지고 뭐냐면 자신의 선한 마음을 양성시켜가지고 선한 상태를 최대한 유지시키는 게 좋다. 그런 것들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만이교는 조도하수교에 나왔지만 조도하수교와 다른 이원론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만이교는 또 이제 유럽사와 관련된 게 뭐냐면 중세 시대 때 들어가서 알비제파 아시죠? 이 알비제파도 누구의 영향을 받은 거죠? 그 당시 만이교의 영향을 받은 거죠. 선과 악 이런 이분법죠. 유럽에 큰 영향을 줘요. 한때 아우구스티누스도 만이교 신자였다고 그래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이 내용도 있는데 이 만이교와 관련된 내용을 한번 읽어볼게요. 자, 읽어보시겠어요? 예. 마니교는 페르시아의 마니가 계시를 받아 창시한 종교이다. 마니는 자신 아담, 아브라함, 석가모니, 예수, 조로아스터로 이어져 내려온 마지막 예언자라고 생각하였다. 마니는 조로아스터교의 영향을 받아 세상을 선과 악의 이원론적 구조로 파악하였다. 마니는 선은 광명이고 악은 암흑으로 둘은 본래 분리되어 있었으나 악이 선을 공격하여 세계의 혼란이 나타났다고 하였다. 인간의 어두운 요소를 없애려면 금욕적인 생활을 한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육식과 음주를 금했고 불교의 영향을 받아 살생을 금지하였다. 특히 마니교는 불교가 동물의 살상을 금지한 것과 달리 빛을 받고 자라는 식물의 생존을 더 중요시하였다. 마니는 선교 초기부터 교리를 전 세계에 퍼뜨리고 자신의 저술을 다른 언어로 번역하는 것을 권장하였다. 그리하여 마니교는 심한 박해에도 불구하고 교세를 크게 확장하여 동쪽으로 로마, 서쪽으로는 중국까지 전해져 명교로 불렸다. 만이교는 그 후에도 이제 이란 계통의 민족들이 많이 믿어요. 위그루족이나 소고드 계통의 민족들, 이런 민족들도 이 만이교를 믿죠. 조도하스교와 함께. 자, 그 다음에 이제 사산식 미술 공예가 발달해서 독특한 이단 문화가 형성이 됐고요. 공예, 금은, 세금품, 청동기 같은 궁중 건축이 발달됐고, 그 다음에 철학과 자연과학이 발달되면서 그리스 철학과 자연과학을 수용하고, 자, 문학으로는 인도의 문학작품을 페르시아로 번역하고요. 그 다음 우리나라나 일본, 중국에도 큰 영향을 주죠. 그래서 이제 청아백자 같은 것도 이제 그 당시 페르시아 영향을 받았다고 그래요. 예, 등등. 이런 것도 이제 산사주 페르시아 내용들인데, 그냥 대충 알아두셔도 될 것 같아요. 시험 문제는 안 나오니까. 자, 이슬람교 성직과 발전 보죠. 자, 요기부터 이제 중요해요. 여기에서. 자, 이슬람 성직 발전에서 이제 보면, 일단은 이제 이슬람하고 이제 아랍하고 좀 구별할 필요 있어. 아랍은 뭐죠? 민족이에요, 민족. 민족. 그래서 아랍 민족이 이제 이슬람을 세웠지만, 이슬람 믿는 사람들이 다 아랍 민족은 아니죠. 이슬람은 뭐예요? 종교면서 생활, 태도, 문화 전반을 이제, 그러니까 종교를 매개로 한 생활 문화를 이슬람교라고 하잖아요.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은 아랍 민족 외에도 이란도 믿고, 이란하고 아랍은 다른지 아시죠? 민족이 달라요. 예. 이란은 이제 인도 유럽 계통 어족이고, 아랍은 세미족 계통인 민족이고, 그 다음에 지금 동남아시아 계통, 인도도 그렇게 믿죠. 그래서 지금 이슬람을 많이 믿는 사람들은 아랍 사람들이 믿는 게 아니에요. 저 인도네시아나 이 동남아시아 사람들이 많이 믿어. 예. 그래서 이슬람하고 그 다음에 아랍은 좀 다른 거다. 개념이.
그 이슬람의 주도권의 이제 변천 과정을 보면 크게 이제 처음에는 아랍들이 주도권을 잡았죠. 그 다음에 이란 계통이 주도권을 잡다가 다음에 누구 계통이 넘어가죠? 투르크 계통. 그래서 뭐 셀주크 투르크나 오스만 투르크나 이런 민족들이 이제 이렇게 주도권을 잡죠. 자, 그러면 그 이슬람의 제국 변천 과정을 볼게요. 여기에서 이제 좀 기억할 게 뭐냐면 어디를 수도로 하고 있었냐, 각 왕국들이. 그것 좀 기억을 해두세요. 예전에 시험 문제 좀 몇 번 나왔으니까. 자, 마호메트가 이제 뭐냐면 집권할 때는, 처음 일어날 때는 메카에서 일어났죠. 근데 메디나로 옮겼죠. 이걸 이제 이슬람에서는 뭐라고 해요? 헤지라라고 하죠. 헤지라. 예. 그래갖고 이제 622년이라고 하는데, 자, 그러다가 이제 그 아라비아 반도를 통일하면서 이제 막 하는데, 이때 이제 뭐냐면 그 여러 그 아라비아 반도뿐만 아니라 사방으로 이제 중동적 확장이 나갔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 그 마호메트가 죽고 나서 그 계승자들이 등장해. 이걸 칼리프라고 해. 근데 이때 칼리프는 주로 이제 세습제가 아니라 선거제였어. 그래서 이 그 4명의 칼리프가 있었는데, 이 칼리프, 그러니까 이제 선거를 통해서 칼리프를 했던 사람들을 뭐라고 하냐? 정통 칼리프라고 해요. 그 이 시대를 정통 칼리프 시대라고 하죠. 1대부터 4대까지. 요때 정치적 중심지는 어디였어요? 메디나였어요. 외워두세요. 이제 시험 문제 나왔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세습 칼리프 시대로 넘어가는데, 그게 이제 최초의 세습 왕조가 옴미아드 왕조죠. 근데 요즘에 옴미아드 왕조라고 안 하더라고요. 우마이야. 이렇게 이제 하더라고요. 예. 자, 하여튼, 옴미아드 왕조, 우마이야 왕조가 있는데, 그 수도가 어디냐면, 다마스커스야. 다마스커스. 근데 이때까지는 뭐냐면, 진정한 이슬람 제국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이란 같은 이민족들이 이슬람교를 받아들였는데, 차별했죠. 그래서 아랍 계통만 우대했고, 특히 시아 계통이 아랍든지 우대를 한 거야. 그래서 그때 이제 뭐냐면 이걸 반발해갖고 이란인가 비아랍 계통의 비시아 계통의 아랍인들이 결합해갖고 그 반옥미아드 왕조의 전선이 형성됐고, 그래서 만들어진 그 왕조가 아바스 왕조죠. 아바스 왕조는 특징이 뭐냐면 이 왕조는 이제 기본적으로 수니파 왕조예요. 근데 이란 계통의 시아파가 도와줬어. 왕조를 창립하는데. 그리고 나서 2대 만수 때 계획도시 만들죠. 이게 바그다드죠. 그래서 이 바그다드가 예전에 당나라 장안과 관련돼갖고 8세기 때 제2대 대도시, 장안, 그 다음 바그다드.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죠. 그래서 아바스 왕조 때부터 진정한 이슬람 왕조다. 그래서 아랍인과 비아랍인의 차별을 없애는 정치를 했죠. 근데 이 아바스 왕조도 세계 왕조로 이제 나중에 갈려져요. 이게 칼리프가 3명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후기 우미야드 왕조, 저쪽 이제 우미야드 왕조의 후손들이 세운 건데, 후 우마이야 왕조라고 하죠. 요즘에는. 그래서 스페인 지역의 코르도바에 세웠던 왕조고, 그 다음에 이제 아바스 왕조, 그 다음에 파티마 왕조. 파티마 왕조는 카이로에 세워진 왕조인데, 이 왕조는 이제 좀 특이하게 시아파 왕조예요. 시아파. 예. 3명의 칼리프 시대가 있었고, 그 외에도 뭐 샤만 왕조, 부하이 왕조, 이란 계통의 왕조들이 좀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어떤 왕조가 등장해요? 셀주크 투르크가 등장하죠. 예. 그 셀주크 투르크는 십자가 운동과 관련돼 있죠. 자, 이 셀주크 투르크는 그 당시 부하이 왕조를 쫓아내서 그 바그다드 입성해요. 그래가지고 아바스 왕조의 칼리프부터 무슨 칭호를 받게 되죠? 슐탄 칭호를 받게 되죠. 그 왕이. 그러면서 슐탄은 이제 정치의 지도자, 칼리프는 종교의 지도자, 이렇게 있죠. 그렇지만 셀주크 투르크와 그 다음에 아바스 왕조도 누구한테 멸망당해요? 이란국한테 멸망당해. 그래서 훌라후가 이제 세운난 게 이란국인데, 이란국은 처음에는 이슬람을 탄압을 했어. 그렇지만 어떻게 되죠? 나중에 보호해주죠. 그리고 나다가 이제 이란국이 분열됐다가 이 분열된 것들을 통합했던 제국이 무슨 제국이야? 티무르가 세웠던 티무르 제국이죠. 티무르 제국의 수도권 외워두셔야죠. 어디에 있어? 사마르칸트. 네, 사마르칸트 꼭 외워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티무르 제국이 있다가 국가 분열되죠. 그러다가 이제 2개로 분열돼요. 이란 지역은 샤파피 왕조가 등장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오스만 투르크, 동부 지역은 있죠. 사파피 왕조와 오스만 투르크는 종교가 좀 달라요. 오스만 투르크는 정통교리 뭘 믿죠? 수니파. 근데 사파피 왕조는 이란 쪽에 있죠.
이란은 지금까지 뭘 믿고 있어요? 시아파. 그래서 시아파하고 수니파의 싸움이 일어나. 예. 그래서 오스만 투르크가 나중에 이게 좀 문화적으로 되게 다양하다고 했잖아요. 얘네들은 기독교 문화를 적극적으로 도입을 해. 근데 시아파는 탄압해. 그러니까 얘네들 그 종교는 다른 건 인정할 수 있어. 근데 안에 이단은 안 돼. 좀 차이가 있어, 이거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있고, 그래서 그 오스만 투르크에서 쓰는 이스탄불이고, 쭉 뭐냐면 이슬람 제국들의 어떤 변천 과정을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순서 좀 기억을 해두시고, 그 나라들의 각각의 수도가 어딘가 꼭 기억을 해주세요. 예. 좀 쉬었다가 이제 이슬람 제국 이제 할게요.